예, 우리 오카리나의 그 새로운 단장을 모셔서 동산교 오카리나 역사 이래 최고의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해방 이후로 아이고 참 노래도 잘 부르고 바이올린도 잘 맞네요. 그렇게 하니까 오카리나를 빛내줘서 고마워 선율아. 단장 자리 뺏기지 마라. 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그 구역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구역장님들 한 30명 정도 우리 이제 한 6시간에 걸쳐서 구역장 교육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뭐 이게 구역장 교육만 해가지고 구역이 이렇게 활성화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예, 우리 구역원들이 또 같이 구역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함께 해줄 때 그때 구역이 더 잘 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어제 이제 구역장들에게 교육했던 내용 일부와 함께 좀 더 좀 우리 구역원인 우리 모두가 좀 참고해야 될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교회에서 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구역이라는 게 뭘까? 구역이란 이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구역이란 뭔가? 예, 구역이라는 거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표현이 영어로 쓰는 게 좋아요. 구역을 영어로 셀이라 그럽니다. 셀이라고 하는데 이 셀이라는 게 세포란 뜻이에요. 세포. 그러니까 구역을 이해하는데 이제 가장 좋은 이해는 세포라는 개념으로 구역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포. 그래서 이제 이 구역을 이 세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역을 선교 단체나 혹은 교회나 여러 군데서 용어를 참 달리 씁니다. 어떤 데서는 이거를 소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CCC 같은 데서는 순이라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목장, 그 다음에 어떤 데는 가정교회, 이렇게 이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 용어가 있지만 다 같은 의미예요. 예, 보통은 이제 7명 내외, 5명에서 보통 15명까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한 7명 내외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조그마한 모임체를 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7명 혹은 5명에서 15명, 왜 요런 인원의 모임을 굳이 조직마다 거의 만들어가요. 뭐 단체면 단체, 교회면 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갑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7명 전후로 만들어지는 요 그룹만이 할 수 있는, 거기서만 있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이름으로 말을 하지만 보통은 이제 7명을 전후로 해서 뭐 5명일 수도 있고 좀 많을 수도 있고 하는 그 인원의 조그만 그룹을 교회에서 이제 구역이라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쓰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이 구역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 세포라는 개념을 좀 더 이해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면서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 이렇게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은 뭐 이건 제가 전문성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좀 참고한 거를 비례잡으려면은 사람 머리에 뇌가 있잖아요. 그런 뇌에는 뇌세포라는 게 있어요. 뇌세포. 그러면 그 자그마한 그 세포라는 것들이 모여서 뇌를 만드는데 그 뇌세포가 보통 100억 내지는 140억 개가 있대요. 140억 개. 어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세포들이 140억 개가 모여서 뇌를 만든다. 그 세포라는 이 셀이라는 영어의 셀이라는 단어가 라틴말 켈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켈라라는 단어가 이제 작은 방이란 뜻이에요. 작은 방. 조그만 방. 여기서 이제 셀이라는 게 좀 나와서 뇌세포. 뇌가 그러면 있잖아요. 인간 몸에
여러분들 뭐 손, 뭐 여러 가지 발 기능들이 있잖아요. 뭐 간이 있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인간 몸의 세포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걸 누가 세보기나 했을까요? 예, 근데 보니까는 뭐 60조. 예,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예. 60조의 그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몸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예를 들면은 치매 예방, 이렇게 치매를 예방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뇌 세포를 깨워라, 이렇게 말을 해요. 뇌의 세포 100억에서 150개, 40개, 40억에 대한 그 세포가 죽어가는데 세포를 깨우는 거라는 거죠. 이런 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매를 예방해라. 뇌의 세포가 죽음으로 인해서 신체 이상 기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10년 젊어지기 위한 세포 건강법.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것도 세포가 건강할 때 건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10년 젊어지는 세포 건강법,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은 다른 표현으로 건강검진을 세포검진, 그러니까 세포를 검진하는 거예요. 세포들이 뭐가 어디 이상이 없나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암이라고 하는 것도 암세포라고 그러잖아요. 암세포. 그러니까 암세포가 확장되면서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생물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그만 최소 단위의 세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조직체가 형성이 되는데, 사람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 바로 이제 어떤 조직체든지 간에 최소 단위의, 가장 작은 최소 단위의 세포라고 하는 구역 개념의 작은 모임들이 모여 더 큰 모임을 만들고, 더 큰 모임들이 모여 더 큰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로 말한다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군대는 거대한 조직, 대한민국 군에서 뭐 군단, 산하의 사단 밑에 연대, 그 밑에 대대, 그 밑에 여성분들, 그때 뭐예요? 대대 밑에가? 중대. 중대 밑에. 소대 밑에? 분대 밑에? 끝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거대한 대한민국 군대도 최소 단위가 사실은 이제 분대잖아요. 뭐 특공대는 이제 조를 짜서 뭐 조로 나가긴 하지만은, 그 분대라고 하나 뭐 10여 명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한 4개 분대가 되면은 1개 소대가 되고, 그리고 1개 이제 소대들이 이제 한 뭐 서너 개 되면 중대가 되고, 중대도 한 서너 개 되면 대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소 단위부터 자꾸 커져요. 그래서 분대에는 분대장이 있고, 소대에는 소대장이 있고, 중대는 중대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단위에서부터 단위로 해서 커지면서 거대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세포나 혹은 뭐 어떤 군대라는 조직이나 교회에서의 어떤 조직이나 다 공이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세포가 건강하면 전체 조직이 건강해지고, 세포가 병들면 전체가 병들기 시작하고, 세포가 죽으면 전체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교회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구역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구역이 병들면 교회가 병들고, 구역이 죽으면 교회가 죽어요. 그런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단위인 구역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부터 이렇게 구역을 얘기를 했는가? 이거는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래로부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셀 중심으로, 소그룹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해왔던 것을 쫙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을 부른다든지, 뭐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른다든지, 그런 가정 단위의 가족 중심의 조그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왜 12명을 불렀을까? 한 120명, 한 300명 제자로 만들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12명이라고는 소그룹, 셀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셀. 그 셀이라고 하는 구역을 하나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신의 사역은 구역 하나로 인생을 끝내시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래서 그 셀이라고 하는 구역을 통하여서 12명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시키시고 사명을 주었고, 그 12명이 흩어지면서 각각의 또 12명씩 구역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또 12명씩 구역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확산되어져 나간 게 기독교 역사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한 명이 12제자로 12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면서 이 사도를 속사도로, 그러면서 그 위에 교부들로 해서 쫙 퍼져나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이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기독교의 역사가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6세기 때 베네딕트 교단의 그 수도원 운동도 소그룹으로 운영되고, 12세기에 왈도파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소그룹이 있고요. 18세기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의해서 만든 백작이 만든 소그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한 홀리클럽이라는 소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같은 감리교 창설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윌리엄스 대학을 중심으로 1800년도에는 건초대 및 기도운동 같은 거, 조그만 그룹들이 모이면서 거기서 기도회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의 개념으로 거대한 맘모스 집회 같은 큰 집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정성 있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보니까는 풀뿌리 같은 이 셀에서부터 하나하나 건강해지면서 그런 건강체가 모여 조직이 건강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 왜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부흥하는 기독교가 되었나? 대표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이 성장을 분석을 해요. 하면 한국에서 꼽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한국이 교회가 짧은 시간에 가장 부흥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역이에요. 그 구역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면서 그 활성화된 구역에서 이것이 굉장히 세계적인 주목받는 성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구역을 취재하고 연구해간 싱가포르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거기서 똑같은 모습으로 구역 중심으로 소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또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가 살기 위해서는 세포가 살아야 된다. 구역이라고 하는 조그만 조직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살아난다. 그래서 구역이 죽으면 전체가 죽고, 구역이 병들면 전체가 병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예를 들어 동산교회 구역 그러면 동산교회는 뭐예요? 하나의 동산교회는 거대한 조직에 거기에 최소 단위, 온 성도들의 최소 단위로 모여있는 세포와 같은 단위들이 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교회의 최소 단위가 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역이라는 게 이제 그런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그러면 이 구역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거냐, 구역이 왜 중요한 거냐 하는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역의 중요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역의 중요성은 구역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구역에 왜 우리는 구역을 신경을 써야 되는가? 왜 우리는 구역을 가져야만 되는가?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유를 굳이 중요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성도의 교제권을 잘 확보할 수 있는 게 구역이에요. 성도의 교제권 확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왜 이게 구역이 중요한 거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교회에 다니다가 떠나가는 경우가 왜 그러냐 하면, 교제권의 실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제권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교제권이 실패가 되어지면은 이게 정착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보통 7명 내외의 사람들이
5명에서 15명이라고 하는 뭐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교제권이 굉장히 친밀감이 깊어질 수 있는 모임체예요. 여럿이 있는 데서는 그렇게 친밀감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의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요, 쉽게 친해지고 깊게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의 정착률이 높은 게 뭐냐면 구역 활동이에요. 그 구역 활동이 잘 되면 사람들이 교회의 정착률이 높아져 버려요. 교회 정착률이 높다는 건 신앙생활이 그만큼 보장성 있게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정착률이 없다, 안 된다. 그러면은 신앙 지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의 신앙이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은요, 교제권을 잘 확보해야 돼요. 최소한 나와 함께 5명, 6명 정도는 친한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그 5명, 6명의 친한 사람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냐면 구역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죠. 구역의 중요성을 두 번째로 굳이 얘기한다면 뭘 말할 수 있냐면 구역이 성도들의 실제적인 관리, 양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역원들의 실제적인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구역입니다. 구역. 이게 이제 양육을 다른 말로 이제 관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좀 이따 제가 설명할 게 이제 왜 구역이라고 하는 요 세포라고 하는 조그만 조직체에서 실제적인 양육이 일어나는지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소그룹이 갖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구역 활동을 이루지 않으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역 활동을 안 하는 성도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주일날에 교회 오잖아요. 오면은 담임 목사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뭐 때로는 은혜를 받고 감동도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요, 설교를 통해서는요, 뭐가 안 되냐면 양육이 안 돼요. 양육이. 근데 이 양육은 구역에서만 돼요. 그 왜 그런 거냐면은 이 구역에서 양육이 되고 일반 설교에서는 양육이 안 되는 이유는 구역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내 상황, 내 특성, 나에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맞는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저랑 같이 구역을 만약에 만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구역에서 만나는 거하고 얘기가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게 구역에서 만났을 때는 여기 이제 장로님 네 분이 이제 우리 구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안 하겠죠. 앞에서 설교할 때는요, 저는 뭐냐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자고 여러분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역에서는 구역장인 내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이동재 장로님 딱 계시잖아요. 그 이동재 장로님 어제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저녁 식사 하셨어요? 아, 피곤하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뭔 얘기냐면 지금 이 장로님에게 맞는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때 효과적일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지금 장로님이시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또 큰아들 결혼하고 이제 또 오카리나 단장직을 물려준 사람이 부인이고 이런 걸 알면은 거기에 맞는 얘기와 또 요번에 이제 또 은퇴하시면서 또 이제 뭐 어떤 직장 생활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거기에 맞는 이 신앙 지도가 소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면 맞춤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역이 아닌 경우에서는 그 맞춤형이 안 돼요. 장로님의 현재 기도 제목이 뭔지, 뭐가 지금 필요한 건지, 어디가 아쉬운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그룹에서만 얘기함으로써 나눠질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기도,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뭐 정혼을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양육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속에서 거기에서 서로 간에 속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서로가 나누면서 거기에서 제대로 된 내게 맞는 말씀이, 내게 맞는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그룹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중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대중적인 설교는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양육의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한계가 있는데 이 실질적인 양육과 관리가 가장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구역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역장님들한테는 제가 조금 어려운 미션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구역장님들은 구역원의 영혼을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뭐냐면 그 구역장이 구역원을 영혼을 책임지고 돌보는데 필요한 거를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해요. 저는요. 궁극적으로는 목사가 성도들을 향하여 영혼을 책임지고 돌봐야 되는 것이지만 근데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구역장이 하는 거예요. 구역장이 구역원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돌보고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는 어떻게 도와야 되나 어떻게 협조해야 되나 헬퍼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신앙 지도와 양육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소그룹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역이 중요하다. 그 구역 활동을 안 하거나 혹은 구역 활동에서 이러한 돌봄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구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신혼 부부들이라고 하는 젊은 부부들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이 성경 공부하는 이 친구들이 뭐 거의 모태 신앙들이잖아요. 거의. 그 신앙 연륜이 깊어요. 벌써 뭐 한 30년, 40년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랑 같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아, 그게 그런 건가요? 아, 그랬군요. 아, 이제 드디어 제게 와닿습니다. 아, 제게 은혜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그 구역 중심으로 해 소그룹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소위 말은 상호 교통 속에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짤막한 기간이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신앙이 보통 때의 10년 이상의 짧은 시간에 체계가 팍팍 잡혀가는 거죠. 신앙생활이. 내가 진짜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둬야 되는 것이고 내 신앙생활에서 커트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잡아야 될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아주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그룹 성경 공부가 그래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그룹 성경 공부가 구역의 기능이 작은 그룹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역이 중요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역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전도와 실질적인 전도와 봉사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구역이 구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구역이 전도하는 구역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 구역장들한테는 막 스트레스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푸시를 주는 게 뭐냐면 구역에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구역에서. 여러분 이 세포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뭐냐면 세포는요 자꾸 분열을 해야 되고 세포가 새롭게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세포가 분열을 안 하거나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게 암덩어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포로 자꾸 분열을 해야 돼. 세포 분열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구역에서 전도를 안 해가지고서 구역 식구들이 5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 변함없이 이러면 그건 구역이 암덩어리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1년 단위로 구역은 자꾸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구역을 나누려고 그러면은 결사반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구역 영원하리. 이건 아닌 거예요. 구역은 1년 단위로 다 깨져야 돼. 안 그러면 그거는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은 막 오랫동안 구역된 게 있잖아요. 벌써 몇 년 차. 그러면요, 그런 구역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린 나눌 것도 없어요. 그냥 눈만 보면 다 알아요.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뭐 나눌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구역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눌 게 왜 뭐 숟가락 젓가락만 나누겠습니까? 나눌 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를 해서 어떻게 해요? 구역이 자꾸 배가 부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1년 단위로 나눠질 수 있는 게 건강한 구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역 단위로 봉사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따가 시간 되는데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구역 단위, 우리는 이제 구역 단위 봉사가 주일날 식사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큰 봉사입니다. 예, 정말 뭐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구역의 식사 봉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마다 감동하면서 드셔야 될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 식사하실 때마다 구역들이 그 식사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물은 못 흘리더라도 감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극한 은혜를 어찌 갚으리요 하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봉사가 그 식사 봉사만 있는 게 아니라 구역 단위로 뭐 같이 뭐 양로원 봉사도 갈 수도 있고, 무슨 뭐 어디 일정한 곳에 환자들 병원에 이런 데 봉사할 수도 있고, 참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구역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역이 어떻게 전도를 하면 잘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이제 좀 이따 한번 좀 기회 되어 설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구역의 중요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구역의 중요성은 교회의 조직력, 그러니까 교회의 조직력과 그 다음에 내실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건강성, 조직력, 내실을 구역이 결정하기 때문에 구역을 살려야 되고 구역이 잘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가정교회라고 말하는 데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지어는 가정교회는요, 구역을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구역을. 가정의 하나의 교회로 해서 그 구역장이 목자예요, 목자. 목사 같은 목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이 구역에서 다 이루어져요. 가정교회로. 그만큼 구역의 의미 부여를 크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왜 그런 거를 굳이 구역에다가 목숨을 거나? 구역이 아니면 안 되나? 이 구역이라고 하는 셀, 소위 말하면 작은 그룹, 이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소그룹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막 마음이 급하니까 글자도 막 잘 안 써지려고 그래. 소그룹의 구역의 특성. 이 셀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7명 전후에 여기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이 소그룹만이 가질 수 있는 게 기동성이에요. 그 7명 안팎의 그런 조직을 만들면, 여기에서는요, 상당히 기동성 있는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기가 좋아요. 다시 말하면 이걸 민첩성, 신속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뭐 성도들이 뭔가를 움직인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빨리빨리 안 움직입니다. 뭘 하나 하면은 뭐 광고를 한 달 정도 광고를 해야 되고, 뭐 얼마만큼 또 준비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쉽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거대한 그룹들은. 그런데 소그룹에서는요, 뭔가 결정되면 그 4, 5, 7, 8 사람들이 거기서 즉석에서 결정해가지고 바로 뭐 계획했던 거 수정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구역에서 일어나요. 자, 우리 누구 신방 가자. 그럼 바로 결정해서 바로 갈 수 있어요. 이 기동성인 거죠. 뭐를 나누자. 그럼 바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연락 체계라든지 혹은 어떤 결정 사항이라든지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면에서의 아주 신속한 기동성이 보장되는 것이 구역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 구역이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인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성. 소그룹은 인격성, 이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 퍼서널이라는 인격성이 뭐냐면,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 보통 이 인격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그래서 뭐 인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인격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반대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인격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기계적이다. 혹은
사무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기계적으로 만나요. 아무런 감정의 교감도 없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도 않은 기계적인 만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분히 의례적이고 다분히 형식적인 모임으로 사람과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깊이 있는 속 깊은 마음의 감정의 교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런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만남은 인격적이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인격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감정이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삶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소위 말하는 전기가 통하듯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통하는 관계가 가장 보장될 수 있는 곳이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대중 불특정 다수로 향해서 광고성 메시지가 아니라 혹은 일방적인 그런 강의식 메시지가 아니라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개인적인 만남이면서 그 다음에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할 수 있는 게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공부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육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으로 양육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고민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 다음에 같이 활동하고 손을 잡고 이 모든 인격적 활동들 속에서 거기서 진짜 나에게 맞는 그 다음에 너랑 나랑의 제대로 된 교감된 친분이 그 좋은 교제권의 친밀감 같은 것들이 이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 그 다음에 같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구역. 그러면서 이 인격성이 소그룹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상호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소그룹에서는. 이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소그룹에 이 보통 7명 내외의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만나서 보통 앉으면 이렇게 일렬로 앉아가지고 뒷사람이 앞사람 뒤통수 보고 앉는 게 아니잖아요. 소그룹은 그렇게 앉지 않아요. 얼굴을 보고 앉아요. 그렇죠? 얼굴을 보고 앉으면서 그 소그룹에서 상호성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위로받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남편 때문에 막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있다. 힘들어 죽겠다. 남한테 말도 못하고 막 끙끙 앓고 있어요. 근데 소그룹에서 만나가지고서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서 인격 대 인격으로 자유롭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쪽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지금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던 사람인데 나는 말은 안 했어. 근데 저 사람이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치유가 돼, 치유.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내 남편보단 저쪽 남편 더 심해. 난 감사한 거네. 그리고 집에 가서 불고기찌개 하나 더 해줘. 이게 뭐냐면 상호적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치유와 회복이거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저는 있잖아요. 이제부터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새벽 예배를 하기로 결단했어. 그러면 가만히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건 난 뭐야? 나도 이거 기도해야지. 새벽 깨워야지. 이게 뭐냐 하면 서로와의 관계성 속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호성에서 주어지는 치유, 회복, 도전, 변화, 진전, 이게 상호성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 나가면은 있잖아요. 참 평범한 얘기가 그렇게 평범하지가 않고 다 내 얘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들내미가 요번에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회인데 뭐 도시락 싸감 그런 얘기 막 하면 그건 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듣는 사람들은 그게 남 얘기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 애가 지금 이제 사춘기를 맞이해가지고 엄마를 그냥 얘기하면 잔소리만로만 듣고 애가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대화하려고 그러면은 딴 데로 가버리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공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뭐 때로는 위로와 변화, 치유, 도전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좋아요. 구역이. 웬만한 문제들은 구역 식구들이 같이 막 맞아 나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이러면서 막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웃고 울고 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구역은요, 만나면 이게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실제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역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요, 뭐 이론적인 달나라 얘기, 뭐 뜬금없는 얘기, 무슨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정말 시장에서 두부 사온 이야기부터 해가지고서 뭐 별의별 사사로운 건데 그런 게 다 실제적인 것들을 얘기 나오셔서 대단히 모임에 효과를 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구역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특히 교제권이나 양육 같은 부분에 효과가 좋다라는. 그래서 구역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역에서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나요? 구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그러니까 구역에 할 수 있는 일을 구역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구역에서 하는 일을 얘기한다 그러면 구역은요, 뭐를 해야 될까요? 구역은, 구역 모임은 만나서요, 아주 그 형식에 쪄들어 있는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헌금 안 했네. 헌금 하시겠습니다. 끝났네. 갑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있는 예배 형식 하나, 행사, 그 순서 하나 해치우는 게 구역이 아니에요. 구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또 만나가지고 잡다한 얘기 수다 떨고 영양가도 없는 이야기로 막 질질 시간 끌다 가는 것도 구역이 아닌 거예요. 구역이라고 하는 그 모임 속에서 제대로 된 소기에 만족할 만한 만족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구역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바로 5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첫째, 구역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다른 말로 영혼을 구하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구역에서 너와 나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구역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요. 이 교육이 아까 말한 양육이에요. 양육이 이루어지고 구역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져요. 예배를 중심으로 이게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5개잖아요. 그 5개가 구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구역에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아까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곳이 구역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세포문화를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구역에 전도하면 좋을까? 이거는 있잖아요.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 얼굴을 맞대고 같이 의논할 문제예요. 야, 우리 구역에 전도를 해야 돼. 우리 어떻게 구역에 전도하면 좋을까? 자, 의견 좀 내요. 서로가. 자기네 구역에서 할 수 있는 전도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구역 단위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하고 있는 복음으로의 초대를 구역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이 복음으로의 초대한 말이죠. 우리 구역의 복음으로의 초대.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이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2달 동안 집중 기도하고 근데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만남을 갖고 접촉을 하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역에서 그 사람 초청할 때 집 앞에다가 누구네 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 집 앞에다가 풍선 매달아 놓고 환영합니다. 프린트 뽑아가지고 붙여놓고 그다음에 당신은 간식 준비하고 당신은 그 복음 영상 준비하고 당신은 찬양 준비하고 당신은 안내위원 준비해. 그리고 당신이 복음 간증해. 막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그리고 한 2달 동안 집중 기도하고 구역 모일 때마다 빈 방석 하나씩 놔둬가지고 여기는 그분이 앉을 자리. 그리고 계속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앉는 사람 구원받게 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만나가지고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1시간 단위로 뭐 20분, 10분 단위로다가 간증, 영상, 나눔, 찬양 막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극진하게 환영을 해주면서 이런 방법을 구역이 같이 의논하는 거야. 그래서 구역이 전도하는 거죠. 교회에서 전도된 사람이 구역으로 파송되는 것보다 구역에서 전도된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 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교회 전체로 들어온 사람이 구역에 들어갔다 구역에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구역이 전도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구역은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구역 식구들이 뭐를 하느냐면 무조건 전도 대상자 6번 만나기, 6번 만나기. 그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6번만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6번 만날 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6번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요번에는 저 사람이 저거 필요하다. 요번엔 저 집에 아들 내미가 학교 갔다 오면 시간이 안 되네. 그럼 내가 그 시간 애를 봐줘야지. 저 사람이 지금 차를 필요하는 내가 차를 좀 대줘야지. 저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지? 그 필요를 채워주는 6번 만남을 가지면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구역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이거를 모든 구역이 다 획일적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구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역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전도를 구역장과 함께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구역별 전도도 또 시상도 하지 않아요? 그걸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구역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1년 안에 구역은 배가 부흥해서 나누어진다는 걸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 이 구역은 내년까지 계속 가지 않는다. 이번 해로 나누어지는 걸 목표로, 배가 부흥을 목표로 해서, 그리고 구역을 하는 것이죠. 전도, 배가 부흥을 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역에서 전도하고, 선교도 마찬가지겠죠. 구역에 선교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어떤 식으로 할까?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를 우리가 하나를 정해서 그 선교사를 집중적으로 후원하죠. 그런 데 있잖아요. 캄보디아의 어느 선교사는 우리 구역이 선교하는 데 동참을 하겠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계속 구역에서 기도해 주시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물품 박스 만들어가지고 고무장갑을 비롯해서 라면과 건빵과 싸가지고 선교 한번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구역원들 5명이 편지를 다 써주는 거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은 구역에 우리의 대상자로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면서 막 써가지고 보내줄 수도 있고 그것도 구역의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선교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선교 동참할 수 있어요. 구역에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교제가 있지 않아요? 구역에? 그러면 구역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구역은 지금 만난 지가 5년째 10년이 돼가지고 더 나눌 곳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역이 왜 나눌 게 없어요? 삶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번 주 받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상의 경험을 나눌 수가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음식을 나눌 수도 있고 큐티한 걸 나눌 수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역 식구들이 교제하는 게 뭐가요? 함께 같이 찬송하기, 함께 성경 읽기, 함께 기도회 하기, 함께 대화하기, 함께 취미 활동하기, 함께 쇼핑 가기, 나들이 하기, 방문하기, 신방 가기, 견학하기 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같이 교회 봉사활동하기 뭐 이런 많은 것들. 그래서 이 교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교제에 주의할 사항들도 많이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재밌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 교제하는데 꼭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육이 있잖아요, 양육.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여기 교육에서 가장 좋은 교육이 뭐냐 하면요, 상호성이 있었잖아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케이스를 보고도 좋은 거를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본이 되어준다. 말하는 본을 보여준다. 말투. 혹은 주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인다.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본을 보인다. 그럼요, 그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어요. 그냥 그 보여주는 그 삶 자체가 대단한 양육이고 대단한 훈련입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더 양육을 한다 그러면은 그 양육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잖아요. 그 설교 나눔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 제 구역장 교육에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 나눔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는 거죠. 그 양육이에요. 근데 이 양육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생이 받아 적는 양육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양육이라는 건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의견을 내놓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양육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육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양육은 돌봄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봄이. 그러니까 구역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은 잘하고 있나요?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나요? 요즘 가정 생활은 어때요? 직장 생활은 어때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를 해주고, 좋은 책이 있으면 같이 읽으면서 나눠주기도 하고, 같이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같이 어떤 강연이나 세미나를 다녀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같이 돌봄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구역이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봉사는 식사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노약자 신방을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들, 뭐 그다음에 어떤 장기 결석자들, 뭐 반차 봉사뿐만이 아니라 뭐 병원에 한번 봉사 활동 가보자, 어디 양로원 한번 봉사 한번 가보자, 어디 저기 저 안산에 가가지고 외국인들 가서 봉사 한번 해보자, 가서 청소해 준다든지 뭐 반찬을 갖다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구역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건 이제 공예배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구역을 위해서, 우리 좋은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좋은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좋은 구역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는 이제 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구역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많이 있겠지만 보통 우리 구역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좋은 구역을 만들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구역장이나 구역원이나 공이 마찬가지로 왜 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역의 존재 이유 혹은 구역의 목표, 목적의식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역을 우리가 왜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존재의식을 가지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복잡하다 싶으면은요, 구역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양육되어져 제자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신앙 인격체를 좀 만들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구역 식구들이 가져야 될 목표의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좋은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구역은요, 모두가 내 구역, 우리 구역이라는 구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구역에 대한 주인의식. 구역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역에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식 가지고 구역에 책임감 있게 그 구역을 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역의 손님이 되지 마시고 구역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구역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이 구역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역장만이 아닌 구역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내 교육, 우리 구역 이런 얘기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강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좋은 구역을 위해서는요.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을 밀어줘야 됩니다. 구역장 밀어주기. 절벽에서 밀어주는 거 아니고요. 예,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밀어줄 수 있을까요? 구역장 밀어주기. 기도해주기. 구역장을 해서 구역원들이 기도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구역장의 권위를 인정해주기. 구역장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 구역장을 신뢰하기. 구역장과 협력하기.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이라고 불러주기. 예. 우리 그 모 구역은요, 진짜 구역장 진짜 잘 챙기는 구역이 있어요. 담임 목사보다 더 잘 챙겨줘요, 구역원들이. 예, 담임 목사는 쫄쫄 굶어도 우리 구역장 굶으면 안 된다고 막 먹을 거 챙겨주고 막. 나도 구역장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구역장을 밀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거, 그리고 챙겨주고, 구역장 챙겨주고, 이 구역장이 힘이 나겠죠. 또 연습을 해야 돼,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우리 구역장님.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참 좋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이렇게. 그 다음에 좋은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구역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구역 모임을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참여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구역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구역에 참여할 때는 항상 좋은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입장을, 긍정적이셔야 돼요. 그래서 구역 모임 때에 비판적인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누군가 특정인을 험담하면 안 돼요. 구역에서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역에 모여가지고서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은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자, 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구역에서는 서로가 섬기려는 자세를 가져주셔야 돼요. 섬김. 자꾸 섬기려고 해야 된다. 이 구역에서 훈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봉사거든요. 봉사.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도 우리 모두가 구역에서 뭘 훈련받아야 되냐면 섬기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봉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은사라도 어떻게 해요? 그걸 자꾸만 같이 공유하고 그거를 써야 돼요. 내가 노래를 좋아한다, 찬양을 좋아한다, 그러면 구역에서 찬양부장으로 봉사를 하고, 내가 지금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 그러면 친교부장 개념으로 봉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섬겨줘야 돼요. 집에 먹을 게 있다 그러면 싸가지고 와가지고 좀 나눠 먹고 이렇게 좀 자꾸 섬겨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동참해주고 나눠주고 그런 섬김이 구역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도 훈련이기 때문에 해버릇해야 돼요. 안 해버릇한 사람은 못해요. 그 다음에 구역은요 활성화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자꾸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돼요.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인정하고 진리 앞에서는 진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실수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실수가 허용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실수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실수가 허용되는 교회이기를 바라요. 어느 사람이 실수가 없겠어요. 근데 그 실수가 허용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고 내가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이야기할 때, 성경을 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는 진지한 모습으로 임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요.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의를 지켜야 되고요. 예의, 구역원 식구들 간에 서로 간에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자세를 가져줘야 되고 대화할 때는 독점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만 막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특정인을 막 비판하거나 말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무분별하게 감정을 팍팍 표출시키지 말고 특히 농담 조심하시고 이런 예의를 갖춘 구역이 될 때 좋은 구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구역은 영적인 구역이 좋은 구역이에요. 일반 사회단체의 어떤 그룹의 단체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구역은 영적인 구역으로서 기도와 말씀의 그런 구역으로서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줘야 된다고. 구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교제의 친교. 근데 지나친 친교 위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좋은 구역이 못 돼요. 교제는 있잖아요. 너랑 나랑 친하게 지내는 것이 성경 공부를 대신하지 못하고 너랑 나랑 친하게 지낸다는 것이 양육을 대신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친교 위주로 나가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구역을 만들어라.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이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적 구역에 아주 극단적으로 방해되는 게 뭡니까? 구역 모임을 할 때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구역 모임 올 때 한 잔 딱 싸가지고 와가지고 구역 예배 끝난 다음에 한 잔씩 하자. 이거 좋지 않죠. 혹은 구역 예배 끝나고 2차 가자 그래가지고 간다든지 이거 좋지 않죠. 혹은 구역 모임에 불건전한 오락을 해요. 구역을 속에서 만나서 도박을 한다든지 나이트 클럽을 간다든지. 예. 구역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성 간의 어떤 만남, 부부 간에 만났는데 좀 이상 간다든지. 그리고 이 영적인 분위기 파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구역 모임에서 돈 거래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단계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구역에서는. 구역은 그런 거 하려고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담보로 사달라고 한다든지 돈을 얼마를 빌려달라든지 이런 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기도 제목만 내놓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그런 걸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건 예의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구역이지. 우리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다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 만나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죠. 영적인 모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구역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선 사람을 품는 훈련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나와 다른 스타일을 자꾸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품어줘야 되는 거죠. 한 분이 구역장에 그런 고백하는 분을 제가 들어봤는데 자기 구역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구역 식구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좋은 본을 보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기우였다는 거예요. 구역 식구를 통해서 이 구역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청년 시절부터 알아왔던 한 분이 계신데 이 구역 이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청년부터 제일 마음에 안 들고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대. 근데 그게 이미 결혼해가지고 벌써 애가 많이 컸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청년을 계속 품고 있는 구역원이 있었던 거야. 구역장이 그 구역원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당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가르치고 있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불편한 사람을 품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구역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오해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항상 오해가 비극을 만들기 때문에 확인하고 소통하고 또 소통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소통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은 구역을 만드는 겁니다. 명확하지 않은 대화와 그 다음에 분명하지 아니한 그런 대화와 어떤 이야기는요 오해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럼 그게 비극을 만들어요. 오해가 있잖아요. 세계대전을 만들어내요. 작은 오해가. 그게 무서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역에서 좋은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갈등을 이기는 구역이 되어져야 돼요. 갈등. 모든 그룹이나 사람과의 관계는요 반드시 갈등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갈등의 단계를 잘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은요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은 일단 기질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A형, B형, O형, AB형 안 맞아요.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잠액질 안 맞아요. 가치관 차이로 안 맞아요. 가치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중요하고 저 사람은 저게 중요하고 이렇게 달라서 그러니까 갈등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지, 혈액형이 다르지, 가치관이 다르지, 문화적 차이가 달라요. 성장 배경이 다르지, 삶의 경험이 다르지, 그 다음에 인격은 미숙하지, 의사소통도 잘 안 되지. 그런 데서 오는 건 반드시 갈등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극복해야 돼요. 갈등은 이겨나가라고 있는 것이지 갈등은 피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는 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갈등을 피한다고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한 그곳에 갈등은 또 생기는 거예요. 갈등은 이겨나감으로써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극복하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만나면 반드시 갈등은 어떤 주기를 겪으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역이 이겨나가야 돼요. 어떻게 이겨나갈까? 갈등을 정면으로 대면을 해야 돼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또 혹은 대화를 통해서 갈등의 원인을 명확하게 문제를 명료화시킴으로써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탁할 걸 부탁함으로써 진지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자세로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갈등을 모호하게 끌고 가지 말아요. 구역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추측성이 굉장히 갈등 요인 되거든요. 추측성, 느낌이 왠지 그냥 아마도 이런 걸 가지고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글로 써보라 그랬어요. 갈등의 원인이 뭔지 글로 써서 글로 명확하게 써줘야 돼요. A는 B고 B는 C고 그래서 A가 C가 되고 이렇게 딱 써줘야 돼요. 그 명확하게 써지지 않으면은 갈등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잘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자, 얘기가 이제 우리가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구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구역의 중요성이 바로 이런 게 있구나. 구역은 이런 특성이 있고 구역에 하는 애는 이런 것이고 구역을 위해서 좋은 구역을 위해서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자, 원하기는 우리 구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복창 소리 봐라 이거.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막 이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지는데 구역이 활성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